한국무역대 최현정 박사님 나와 계신데요. 박사님 또 뉴욕 지부에 지금 발령받아 곧 가시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이 아마 우리가 두 번째 여기 나와서 하셨을 거예요, 그죠? 아마 네, 네, 맞습니다. 세계 전망 두 번 해주셨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예. 네, 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오징어 게임으로 부르본. 예. 네, 네. 이거,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달에 워싱턴 지부로 발령이 네.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순 정도에 지금 워싱턴으로 갈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이 물류가 좀 요즘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게 또 기회기도 한데 저도 지금 이사 때문에 이 물류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삿짐이 지금 미국까지 가는데 한 3개월 정도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삿짐을 싸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가 가져가야 될 짐이랑 또 보내야 될 짐 이렇게 나누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요. 뭐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물류, 해운, 조선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또 아주 그 격동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통상 쪽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통상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에 좀 굉장히 센세이셔널했고 인기를 끌었던 오징어 게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보지 않으신 분들도 오징어 게임에 어떤 우리나라 게임이 나왔는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에 빗대서 올해 통상 환경에 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저도 이제 한참 듣고 있자니 정말 지금은 공급망 그리고 환경 그다음에 디지털 그리고 저희 이제 이 통상하는 쪽에서는 미중 이 갈등을 빼놓으면 정말 그 어떤 대화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 것 같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 화두들이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슈가 최근에 뭐 저희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공급망 이슈입니다. 물론 이제 공급망이라는 게 나라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한국은 요즘에 최근에 그 요소수 때문에 이제 공급망이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조금 이제 그 과도하게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공급망 문제가 심각해서 사실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일상용품이 좀 모자라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한국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제조업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첫 번째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작년 11월에 WTO에서 나온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WTO에서 이 무역의 흐름, 이제 무역량을 좀 시계열을 넓혀서 봤을 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은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굉장히 그 물동량이 많이 변한, 그러니까 물량이 사실 많이 감소된 그러한 시기였는데 실제로 이 감소된 고를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가파르게 감소가 됐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혼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근데 참 그 재밌게도 이 상승하시는 걸 보시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가파르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예측치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래서 이 WTO가 우리한테 이제 던지는 메시지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이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은 이게 또 자정작용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게 회복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정부가 이 공급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되고 또 뭔가의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공급망에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공급망이라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화를 하고 서로 상호의존하면서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생태계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덕목이었고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미중 갈등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공급망이 갑작스럽게 인식이 되기를, 이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 탄력, 회복성이 더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셀프 릴라이언스, 사실은 이제 공급망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보다는 좀 자국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사실 크게 빠르게 이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러한 인식이 좀 지배적일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공급망의 어떤 한 축은 지금 미국이 국내의 공급망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 이거는 이제 그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중국을 둘러싼 동맹국 또는 미국이 지칭하는 프렌즈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의 동맹,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작년 하반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장관급 인사들이 이 아시아 태평양을 돌면서 앞으로 미국이 이러한 청사진을 갖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미리 광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언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이 그 Economic Framework for the Indo-Pacific이라고 이제 인도 태평양 프레임워크, 경제 프레임워크를 본인이 이제 그 선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앞으로 이 인도태평양 지역은 정말 세계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중심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학적으로도 중심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물류랑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 진짜 정말 많은 인구가 몰려 있고요. 실제로 뭐 최첨단부터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IT 기계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 생산 중심지입니다. 뭐 중국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요즘에 동남아로 굉장히 많이 지금 공급망이 이동이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은 미국한테도 중요하지만 EU 그리고 또 EU를 탈퇴한 영국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아시겠지만 미국이 일단 미국, 영국, 호주랑 오코스라는 그 안보 동맹을 결성을 했고요. 그 결성을 하자마자 중국이 또 참 뜬금없이 CPTPP에 가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또 EU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의 이목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R7 1월 1일 발효를 했고, 한국은 2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둘러싼 국가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실제로 언론이나 아니면 그 정부 인사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이게 기존의 무역 협정과는 다르다. 기존의 무역 협정은 협정을 맺고 협정문에 이제 뭐 사인을 하고 의회의 비준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 프레임워크는 그렇게 그 바인딩 되는 건 아니고 좀 느슨하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한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지정학적인 움직임, 사실 요즘엔 제가 통상보다도 이런 정치, 국제 정치적인 게 훨씬 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제의 논리를 더 뛰어넘는 게 정치의 논리고 국제 정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많이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미중 경쟁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예상이 됐던 거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역사학자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사실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서양 세계와 동양 세계가 패권 경쟁을 하는 거는 이 지구상의 역사에선 처음입니다. 뭐 옛날에 뭐 페르시아도 있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오래 갈 거라는 거 이제는 뭐 그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반박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시대 때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어떤 행정명령을 통해서 조치, 수출을 통제하거나 수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중국을 제어하고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결과로 이제 미중 간의 1단계 합의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올해까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이행은
없고 실제로 중국이 지키지도 않았고 그거 꼭 중국에 의도했다기보다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미국이 그 중국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하겠다,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할지는 아직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더욱 중요한 건 이 시진핑 체제가 더 장기화되는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시기라서 양쪽 모두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행보가 아주 고민을 할 거고요. 또 전략적으로 할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쪽에 있는 분들은요, 과연 1년 동안 미국이 뭘 했는지 뭐 별로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트럼프처럼 한 그런 조치가 없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올해 정말 중요한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뭔가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되 하지만 너무 갈등이 고조돼서 양국이 아주 뭐 전쟁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과도한 어떤 극으로 당하는 상황은 막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내부를 결집을 위해서 미국의 강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대만과 같은 그런 이슈가 너무 에스컬레이션 돼서 미중이 정말 정면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거는 중국도 이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라 미중 간의 어떤 이런 행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WTO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WTO가 죽었다, 다자체제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많은 협상이 이루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는 과거의 다자 무역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중국, EU와 같은 강대국들은 자국의 법을 또 다른 나라들한테 강제하는 이런 일방주의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301조 조치를 한 것도 가장 대표적인 일방주의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그리고 또 위구르족 인권 탄압 이런 게 다 자국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일방주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앞서서 지금 환경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EU가 탄소국경 조정제도라는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입법안이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EU가 국내법을 제정을 해서 EU 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EU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일방주의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중견 국가만 해도 이런 일방주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이 EU나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런 일방주의 조치를 좀 계속 채택을 해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작년에 굉장히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이 이 호주와 중국의 통상 갈등이었습니다. 정말 이 딱지치기 하듯이 서로 뒤치락 엎치락 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규명해야 된다는 호주의 발언 하나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은 이전에도 중국에 뭔가 반하는 중국의 체제를 비난하는 어떤 발언이 있거나 조치가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 응징을 했었습니다. 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사드를 겪었고요. 자, 이제 호주는 정면 승부를 했고요. 특히나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자원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습니다. 어디가 이겼다 졌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호주와 중국의 무역 갈등이 언제라도 중국과 또 다른 나라가 무역 갈등이 일어나서 갑자기 물리의 흐름이 바뀐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걸 예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호주 이후에 또 리투아니아가 지금 대만 대표부를 설치하는 바람에 중국이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거 아실 거고요. 방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슬로베니아도 지금 대만 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중국이 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아주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지금 전 세계는 중국에 엄청나게 무역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요. 저는 자꾸 언론이 우리나라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처럼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해서 다른 나라 데이터를 항상 보여드리는데요. 정말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높다라는 의미는요, 언제든지 중국이 무역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국이 워낙 많은 나라에 좀 진출해 있고 우리 물류는 전 세계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지 중국과 한국만을 보시지 않고 중국이 어떤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환경은 대세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뭐 선진국은 다 자기들이 환경 다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야 니네들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 굉장히 억울합니다만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환경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왜? 환경은 초국경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한 나라만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EU가 하겠다는 이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사실 시작이 이렇습니다. EU는 굉장히 환경주의가 까다로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자국은 굉장히 오랫동안 자국 그 생산 기업들한테 환경 비용을 치러왔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환경 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값싸게 이제 EU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는 이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EU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더라. 이걸 막기 위해서 생긴 게 바로 탄소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EU의 역외에서 그 환경을 오염시킨 채로 환경 비용을 물지도 않은 채 그러한 제품이 EU로 들어오면 환경 비용을 우리가 EU 내 기업들과 똑같이 동등하게 지불하게 하겠다라는 게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2023년 1월 1일부터 임시적으로 발효를 하고요. 2026년부터 실제로 시행을 하고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겠다는 건데요.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법안이 7월에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시행령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1월 1일에 이거를 임시적으로 하겠다는 거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EU 내에서도 이 제조업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얼마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EU 내 기업들도 회의적이고 그 다음에 EU 회원국 27개국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EU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될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무역협회 제가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무역협회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만 가장 또 핵심적인 문제는 EU가 이거를 비용을 물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되는지 사실 의심스럽고요. 너무나 복잡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는 아주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지금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환경이라는 거는 같이 해결을 해야지 EU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국법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방주의로 가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가능하면 다자적으로 이 환경 문제를 풀어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현재 우리 기업들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EU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 시행령이 나오면 훨씬 더 또 이제 그 논쟁이 될 것 같고요. 환경 이 탄소국경 조정 제도는 정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은 정말 화두기 때문에 이 물류나 조선이나 이런 해양 분야에서도 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그 분석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네, 그 감사합니다. 코로나 그 시작할 때 지금 기억나는 게 우리 그 아까 이렇게 이제 V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참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그림 그려주신 큰 그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가시더라도 우리 물류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예, 예. 예, 그 다음은
우리 물류 분야의 최덕님 그 삼성 SDS 고모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화면 다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김용 교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그 삼성 SDS 최덕님입니다. 오늘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의 안정화 방안에 대한 그 학술 세미나에 이런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그 많은 인사는 생략을 하고 일단 바로 발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저 목차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첫 번째로 2020년 코비드 발발 이후에 컨테이너 해운 시장의 어떤 변화를 좀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글로벌 물류 사태에 대한 진단을 해보고, 세 번째로는 향후 글로벌 해운 시장에 대한 짤막한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 플릿 동향을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시사점이 있는 걸 한 세 가지를 골라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사점을 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글로벌 해운 시장의 카드 이슈는 지금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그 전준수 부총장님이나 뭐 안광현 사장님 그리고 그 재현정 박사님께서 이미 뭐 얘기한 부분도 그 좀 중첩이 되지만, 첫 번째는 해운 산업의 디지털화를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글로벌 선사들의 그 물류 통합화, 통합 물류화, 그리고 IMO의 그 탈탄소 정책과 같은 환경 이슈를 들 수 있겠고,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 글로벌 물류 대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앞에 세 가지 이슈인 물류 통합화, 그리고 디지털화, 그리고 IMO 환경 이슈는 뭐 키워드로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훌륭하신 그 연사님들이 많은 부분 좀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그 물류 사태, 글로벌 물류 사태에 대한 어떤 진단에 대해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물류 사태의 어떤 원인과 그 경과는 먼저 2020년도로 일단 초래됐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발발로 제조 물량 생산 차질이 생겨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많은 공장들이 이제 가동을 멈추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해운이 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LA 롱비치 또 이에 가 계속 이제 그 발병이 돼서 항만 정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서 전체적인 그 선박이 공해상에 묶이고 공급량 감소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는 그 에버그린 선박인 기븐호가 수에즈에서 좌초가 되어서 수에즈 통항이 약 한 6일에서 7일 정도 되지가 않았죠. 그동안에 이로 인한 어떤 임팩트는 아시아 전 지역과 그 매드를 포함한 유럽 전 지역에 약 2개월 동안 스케줄 혼선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항만뿐만 아니라 뭐 트럭과 웨어하우스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전반적인 물류 공급망에 큰 차질이 생겨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그 물류 대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는 진행형입니다. 상반기까지 지금 회복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또 말씀하신 2023년도 IMO의 탈탄소 정책으로 많은 그 선박들이 또 스크래핑 되거나 아니면 슬로우 스티핑해서
명목 공급량이 증가해도 이제 실질 공급량 증가가 효과가 좀 미미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사태의 어떤 장기화 영향으로 지금 대형 화주들과 선사들은 뭐 1년에서 3년간의 뭐 장기 계약 이런 사례가 좀 늘어나고 생산 공장 생산 공장다가 어떤 그 소비지 근처로 옮기는까지 지금 고려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 회사들도 이렇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글로벌 그 물류 사태에 대한 지금 현재의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항만 동향과 그리고 내륙 동향, 주로 이제 미국 쪽입니다. 그리고 선사들과 이제 화주의 운임 동향, 그리고 뭐 선사들의 어떤 정책 동향 이런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서부, 그러니까 LA 롱비치가 전체 미국 물동량의 한 45%를 차지하는 뭐 중요한 항구입니다. 지금 현재 어제 제가 이제 선사들하고 접촉했을 때 들은 얘기로는 롱비치 한 60% 정도의 그 무도 노동자들이 그 오미크론에 지금 감염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라이트 작업이 힘들고 전체적인 갱 부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올해 또 ILW 이슈가 있어서 어느 정도 태업을 예상을 했지만 그 태업보다 더 악화된 그런 어떤 인위적인 아닌 자연적인 지금 그 태업이 일어나고 뭐 태업은 아니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선박 접안에 대한 프라이어티가 과거에는 LA 롱비치 입항 순서에 따라서 도착하면은 그 번호표를 나눠줬는데 지금은 아시아 최종 기항지 통과 순서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그래서 이제 배들이 실제로 뭐 빨리 속도를 내서 가지 않고 아시아에서 번호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기준으로 한 98척 정도 LA 롱비치 그 외항에 지금 선박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심각한 수준이고요. 미국 내륙 운송 동향은 지금 뭐 트럭 기사 부족한 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트럭 기사들은 지금 롱홀 딜리버리 서비스 대신에 지금 전자상거래나 라스트 마일 서비스 쪽으로 이제 트럭 기사를 전환해서 실제로 상당한 이제 인력 부족이 있고, 또 지금 오미크론과 코로나 확산으로 미주 웨어하우스에도 뭐 작업 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 맨파워 부족으로 인해서 컨테이너에 내려도 뭐 샤시체로 그때 웨어하우스 근처에 보관하는, 그래서 샤시가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컨테이너가 부족하는 현상이 계속 지금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운임은 2022년도 운임 계약을 보통 구주 미주를 같이 하는 그런 글로벌 하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한 70% 정도 계약이 끝났는데, 대부분 1년에서 3년 아니면 뭐 지수 연동제 SCFI에 그 연동을 해서 그런 계약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운임 수준은 작년 운임 계약 운임의 약 2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들의 그 미주 SC 탑 그 운임들이 약 한 3,000불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한 6,000불대 초중반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지역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산 저하로 구정 이후 이제 물량이 좀 하락이 예상되지만 지금 백록 물량도 아직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도 지금 물량은 스테이블하게 유지되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계 퓨어하게 미주만 하는 월마트라든지 뭐 타겟 이런 하주들은 보통 분명히 더 부족하고 운임도 또 오를 것을 감안해서 지금 연초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그 선사들에도 노크를 해서 그때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좀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사들은 지금 어떤 그 스탠스에 있냐면은 운임은 사실 뭐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트코스트 운임이 2만 불까지 받는 선사들이 지금 부지 기수거든요. 특히 지금 과거 제일 운임이 낮았던 MSC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선사들이 가장 지금 운임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이제 용선 비중이 많아서 이제 그런데 그런 선사들의 지금 이스트코스트 베이스 프레이트가 지금 약 한 뭐 18,000에서 2만 불까지 지금 가고 있고 상당히 운임이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운임은 정점에 와 있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었던 운임에서 좀 계속 올라왔던 SCFI도 지지난주까지 계속 상승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안정돼서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나 지금 모두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선사들 지금 저 메이저 캐리어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서 3년 그 지수연동 계약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미주는 사실 짧은 항정, 배 6척으로 갈 수 있는 항정이고 구주는 약 11척이나 뭐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항정인데 불구하고 미주 운임이 좀 비싸졌습니다. 근데 선사들이 지금은 그 구주 운임을 옛날에는 그 시장 의존 그 프라이싱 정책에서 지금은 원가를 철저하게 반영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운임이 지금 한 14,000대, 그리고 롱비치 LA 운임이 한 11,000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임이 지금 구주 운임은 어떤 시장의 그 디만드의 어떤 그 버라이티하고 상관없이 지금 운임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사들도 뭐 선박 대형화를 통해서 많은 그 이코노미 스케일을 갖다가 구사를 해서 코스트다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터미널 요율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차철 인상 하드웨어 코스트 상승을 어떤 상쇄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경제 전망과 물량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로리에서는 2021년을 정점으로 찍고 지금 세계 경쟁률이 한 2022년도에 한 4%대 초반을 좀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점점 그런 어떤 지수들이 좀 줄어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2022년도 전년 대비해서 약 5.4% 증가로 정점을 찍고 좀 전망서마다 좀 다른데 드로이는 그런 면에서는 좀 포지티브하게 보는 2022년을 좀 포지티브하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에서 좀 이렇게 지금 연도별 지금 여기 지금 같은 드로이 리포트인데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전 세계 2021년 컨테이너 물량 증가는 전년 대비해서 한 6.8% 증가하는데 4.2% 돼서 좀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은 2022년 그 중반 이후에는 프리 증가가 물동량 증가를 좀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지는 게 2025년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발표한 어떤 그 프리 증가율이 실제로 어떤 라지스틱 디스럽션이 이런 팩트 예측에 못해서 실제로 2022년도 운임은 사실 고점을 계속 유지할 걸로 이렇게 드로이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다음 부분은 요즘 그래프는 그 연도별 실공급량 손실률을 좀 변화하는 그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공급량은 실제로 나온 공급량 내에서 11%를 못 쓰게 이렇게 나왔고 2021년도는 17%. 그래서 상당히 많이 못 썼죠, 사실은. 이게 라지 디스럽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2020년은 선사들이 어떤 컨텐전시 플랜, 그러니까 비수기 때 이렇게 공급량을 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2022년도도 임팩트는 있지만은 2021년처럼 실공급량이 이렇게 17%나 감소한 일은 없을 것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이런 어떤 물류 대란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것이라 이런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SCFI 주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월 2주차 지금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아까 안강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5,000대를 찍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제가 얘기를 할 때는 11월 달부터 좀 하락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하락한 거 아니고 거의 뭐 같습니다. 이게
기간 노선은 또 저 동서 그 트레이드는 또 운임이 약간 오른 데도 있고 지금 1월 2주차가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운임이 한 5배 오른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이 한 5배, 그리고 구주 지역은 한 7배 정도 인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도 1월 초 기점으로 그 춘절 연휴까지 지금 뭐 상승세는 예상되지만은 일부 선사들이 이제 운임의 어떤 물리적인 임계점이 이미 지났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운임의 어떤 추가 인상은 좀 불투명한 입장이고 1월 15일부터 GRI를 좀 어나운스 하려고 그랬는데 GRI를 지금 사실은 위드로한 그런 선사들이 많습니다. 여기 사실 설명할 게 많은데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선사들의 주요 동향입니다. 지금 제가 9월, 10월 해서 선사들 헤드오피스를 만나서 거의 CEO 레벨까지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MSC, CMA 이렇게 세계 1, 2, 그 스탠스가 굉장히 강하고 변하고 있고요. 뭐에는 1년짜리에서 10년짜리 계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보통, 그리고 10년짜리는 좀 예외적인데 10년짜리까지 하는 그런 계약도 있고, 그리고 머스크 CMA 같은 경우에는 통합 물류로 해서 실제로 항공 구매하고 이 커머스나 뭐 삼자 물류 이렇게 확대를 하고 나머지는 모든 선사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년 대비 약 4.3% 훌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터 뱃살은 한 50%, 5,700 500만 제입니다. 6월달에 한 0.8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폐선이 많아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2023년 IMO 이슈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박들은 사실 폐선이 딜리팅이나 어떤 스크래핑이 좀 많아질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건 플릿인데요. 여기에 시사점은 그 선형대들이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새로 나온 선형대에 많이 이제 포커싱이 되는데 옛날에 2만 TU 나올 때는 2만 TU가 차세대 선형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실은 경제적인 선형은 그 10,000대에서 12,000대 이런 데가 지금 15,000대 이런 데가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더북상도 그렇고 지금 현재 플릿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룬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속률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그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터미널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제한된 트레이드만 운항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선형대는 굉장히 15,000대, 12,000대 이런 때가 지금 이제 선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건 차터리지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10배 이상 그 차터리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12월 이후에 약간 곡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황상에 따라서 차터리지는 좀 변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선사별 차터 선박 비중 이제 차터 선박으로 다 이제 이 차터
사실은 그 수익성이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합방오일이나 HMM은 해운 위기 이후에 사선태 확보를 갖다 많이 해서 용선대가 지금 40% 미만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사점인데요.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안 물류 사태 대응하는 부분은 정기적인 어떤 화물의 경우에는 선사와의 장기 계약 그 운임 체결을 이제 화주한테는 좀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선사와 물류사와의 어떤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좀 구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점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 사태의 어떤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지를 어떤 소비지로 이동한다는 것, 아니면 소싱 같은 그런 정책도 좀 가능할 걸 보고 있습니다. 추세에 따라서 어떤 포트폴리오 다각화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근해 선사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근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지나친 그 규제 적용 완화, 그리고 공정거래법 완화 이런 걸 좀 모두 다 이제 물류인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에서 좀 서포트를 해서 좀 이걸 좀 시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뭐 질문 드릴 사항도 청중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합 토론 시간에 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고모님 좀 좀 5시 반경에 꼭 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있을 예, 겁니다. 예, 오늘 예, 예, 너무 좋은 발표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표 내용을 이제 들어보니까 현 사태를 잘 또 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를 또 가름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조선산업에 대해서 그 정석주 상무님이 시장 상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 상무님은 우리가 이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발표해 주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해양플레이트협회 정석주 상무입니다. 저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선해양산업 동향 및 전망입니다. 우선 통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이 그 글로벌 십 빌딩 마켓 트렌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진주선 발주량이 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발주량이 약 한 3,400만 CET가 되는데 그보다 이제 월등히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해 한 15, 16년간의 전체적인 발주량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러한 발주량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각 국마다 신조선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신조선 수주량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건조량, 맨 마지막에 수주잔량입니다. 우선 신조선 수주량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이 선방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실 2018, 19는 거의 뭐 세계 1위를 달성했다 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 조금 뒤처져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군 예를 들어서 한 2290만, 2300만 시들에서 한 49%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를 내주었고요. 우리나라는 한 1740만 시들을 발주를 해가지고 한 37.4%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강 체제가 확연히 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어떤 글로벌 시장을 볼 수 있겠고,
이제 다만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주한 금액이 한 439억 달러가 좀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70억 불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척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수주 척수가 약 한 403척이 되고요. 이제 중국은 무려 한 927척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척당 단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1억이 넘고요. 1억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데 중국은 한 5천만 불 정도밖에 안 돼서 확연히 그 시장이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 첨단 선박 정도로 위주로 수주를 하고 있고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벌크선 위주로 다만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 부분 컨테이너 시장은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형선 위주 쪽으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맨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에 수주 잔량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한 3,700만, 우리가 2,900만 CET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2.5년 이상의 일감은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수주를 한 이후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2018년도를 제외하고는 2018, 19, 20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수주가 좀 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선종별로 좀 차이를 좀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좀 시사적인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탱커, 그다음에 이제 큰 LNG선, LPG선인데요.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벌크선이 상당히 이제 주력 시장이고 컨테이너 시장이 두 번째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상당히 양분하고 있다.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LNG선 전체 점유율은 88%, LPG는 한 68%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탱크는 이보다 조금 낮은 한 54%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이 LNG, LPG 탱커 선 시장이고요. 컨테이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양쪽으로도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만 이제 한 2만 TU 이상에 되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점유율이 한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도 대형 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 시장도 중국이 많이 따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은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각국별로 이제 기술, 건조, 사업 역량에 따라서 주도권이 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난 2002년까지는 일본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 2008년, 7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이 이제 앞서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 19, 20, 21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2018년부터는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 양상을 보고 있고 사실은 제조업 중에서 중국과 유일하게 1위를 다투는 제조업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조선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기술 경쟁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되어야만이 중국과 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양강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8년, 16년 이후로 보시면 일본에 떨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확 떨어져 보이고요. 지금 색깔이 아주 연한 청색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뭐 그런 색깔인데 2016년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도 10% 이하 떨어져 있고 작년에는 한 8% 정도, 7% 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일본이 생각보다 하락세가 뚜렷하다라는 걸 이제 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력 선종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예전에는 벌크선을 한 70% 이상을 전 세계 마켓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거의 오히려 벌크선 점유율이 한 76% 되는 것으로 이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주력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벌크선 시장마저도 중국에 빼앗기고 나니까 일본의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걸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을 기점으로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 수주량 면에서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2017년부터는 상당히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글로벌 시빌딩 마켓이 결국은 한국과 중국의 경쟁인데, 따라서 이제 정부 지원이라 할지 아니면 금융 지원, 그다음에 이제 국내선 발주가 우리 한국과 중국의 신조선 수주 시장 점유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장기 전망을 좀 보시겠습니다. 단기 전망 같은 경우에 여러 기관마다 조금 좀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선은 장기 전망을 보시면 2021년에 클락슨이 작년 9월 달에 4,660만 CET가 발주될 거로 보였는데 거의 일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4,664만 CET가 실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내년부터는 그 역기저 현상으로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치가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는 게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연평균 발주량이 3,700만 CET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22년 올해부터 26년, 27년까지의 발주되는 양이 그렇게 적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따라서 이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좋은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국 수주 점유량이 37.4%를 달성을 했는데, 약 한 35%에서 40% 정도 수주를 할 것이다 가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조선이 향후 6년간 한 1200에서 한 1300 CT 정도를 수주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한국 건조량이 한 1000만 CT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1년간 건조량을 대부분 수주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정별로 보면 탱크 시장이 뭐 올해까지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지만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벌크 시장도 좀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선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 요인이나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그 산업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이나 뭐 최저임금 제도 등 사회적 제도 변화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이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해결하기 쉬운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여러 관련 섹터들이 좀 합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절실하게 좀 봐야 되지 이런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외국 인력도 사실은 지난해 2005년도에는 한 1만 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 한 4,700명까지 줄어들어서 이 인력도 좀 국내적으로 많이 들어와야만이 국내 젊은 인력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 많이 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마저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여의치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 제도적으로도 외국인 도입에 대한 제도를 조금 풀어주거나 확대하거나 어떤 과감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면 긴 인력 수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섹터에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조선 부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선박 아니면 해운에 있어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랜 트랜지션 말할 나위도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쪽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뭐 대들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도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좀 조선산업업종에서는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서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한국 조선이 어느 국가와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 유럽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국가도 확실히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고, 그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LNG를 필두로 하는 저탄소 시장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무탄소 시장이나 다른 선박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나 주도권을 확실히 좀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도 사실 조선업계에서 그 최근에 D&D, 그 디카보나이제이션하고 디지털레이션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림의 윗부분이 디카보나이제이션에 관련된 사항인데 선박 연비 개선을 통한 고유화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배출가스 감소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체하는 쪽은 지금 과정 중에 있어서 디카보나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장에서 지금 2단계와 3단계 사이가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상황인데 아직까지 영구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각축을 벌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디카보나이제이션 시장보다는 조금 더 좀 느리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1과 2단계 정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조선 시장의 주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서로 상호 보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선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IMO 장기 전략 뭐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로 이제 소톰 전략으로서 에너지 효율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스피드 리덕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달성을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그거에 더해서 신조선망이나 현조선망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감축 조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항적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30년 이후에는 제로 카본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당장 바로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2020년 6월 달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왼쪽을 좀 보십니다. 한국과 결국 향후에 2020년 후반도 그렇고 30대 후에도 그렇고 대형 상승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나 조선국가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의 그게 이제 핵심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조선 부분을 보시면 가격 경쟁력은 향후 지금은 중국이 한 106이라 그러면 향후에는 중국이 한 1포인트 낮아져서 105 정도가 될 것 같고, 품질이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신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많이 따라올 것 같다. 현재는 83 수준이면 90까지 따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품질이나 기술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따라올 것 같은 그런 그런 것을 나타내는 지금 지표인데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그 각 조선소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겠지만 결국은 그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국가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해운 시장도 뭐 당연히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핵심 팩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시사 한 바람 그런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해양과 관련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각국이 특히 어려울 때는 자국 물량 기반으로 일단 체력을 유지하거나 보강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왼쪽 그림이 한국의 상황인데요. 그 그림 중에서 그 위에 그 실선 그래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해운 회사들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운 회사들이 우리나라 조선소에 100척을 발주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에 92.3척을 발주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92% 발주했고 작년에는 좀 더욱더 됐습니다. 거의 전량을 발주했다고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한동안 좀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18.2부터 해서 16.5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 국내 해운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우리 조선소에 어느 만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 내용인데 보시면 10%, 1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건조 캐파에 비해서 아직까지 국내 해운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양이 적다 그런 내용이라 될 수 있고요. 중간에 중국의 경우를 보시면 중국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국내 해운회사들이 국내 전수의 거의 전량을 발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거의 100% 가까이 100%가 발주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국내 전수 입장에 보시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많을 때는 50% 이상이 넘어갈 때도 있고 아무리 적어도 30% 이상은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시장이 안 좋을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일본은 좀 시사적인 게 뭐냐면 상당히 예전에는 일본 조선소가 수주하는 국내 발주량 비중도 높았고 국내 해운회사가 일본 조선소에 발주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그게 둘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일본 선사들이 해외 조선소에 많이 발주하고 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처음에서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일본의 조선소의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적 경쟁이 많이 떨어져서 일본 선사들도 지금 외국 조선소를 찾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나 해운 업계가 조금 더 규모가 커져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한국, 중국, 일본 그 내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 보는 자료인데 너무 좋은 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100% 뭐 다 해도 15%, 16%밖에 안 되니까 수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이 상황이 많이 이제 변했네요. 이제 외국에 근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서기원 사장님으로부터 선박금융 쪽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원 사장님. 사장님, 예. 예, 정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자료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서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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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서사장님은 우리가 이거 지금 아. 5번째 하는데 한 번도 예. 빠짐없이 5번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발표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지금 제 잘 보입니다. PPT 파일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예. 예. 예, 제가 오늘 좀 훑어볼 상황은 뭐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데일리로 공유하는 그 수치 자료들을 좀 지난 한 2년 넘게 그 코비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추이를 좀 시계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뭐 향후에 대한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앞에 그 최고모님이나 또 뒤에 그 선박 금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그 겹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 추이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리하고 채권 시장을 한번 사장님, 좀 네네 화면 공유가 네. 화면 공유가 아까 처음에 꺼졌습니다. 됐었는데 아 그래요? 예, 다시 예. 한번. 예. 공유됐습니까? 백색인데 아까 처음에는 돼서 지금은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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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금리하고 그 채권 시장을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금리 인상에 좀 선도적인 그런 상황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뭐 미국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올해 뭐 많게는 뭐 6차례, 7차례 올린다. 뭐 이런 그 예측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과연 또 그렇게 올릴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만 보면은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준도 또 그 한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그 너무 또 공격적으로 올릴 경우에 미국의 소비나 이런 쪽에 미치는 영향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 올리긴 올리겠지만은 오히려 그 공격적으로 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그 소화가 되면 오히려 그보다는 좀 시장은 긍정적으로 더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데일리로 그 공유하지 않는 행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 위에 그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들인데 특히 그 밑에 부분 글로벌 채권 수익률 보시면은 그 작년도에 그 재작년도 아주 저점일 때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직도 상당히 좀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 왼쪽에 3개월 3MTD라고 돼 있는 그 3개월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밑에서 많이 반등한 그런 상황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USIG 미국의 그 투자 등급 채권, 그다음에 하이힐드, 그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그다음에 유럽의 하이힐드,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그 외채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채권 유통 수익률이 약 50bp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차트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주요 지표 금리 한번 이제 쭉 그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그 녹색 선이 한국의 그 통화안정증권입니다. 90일짜리. 아시겠지만은 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이제 90일짜리 그 MSB도 다른 그 지역 국가에 비해서는 좀 급하게 좀 올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금리 자체는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이제 라이브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단기 금리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다만 이제 맨 밑에
3 months US Treasury, 그러니까 미국의 그 3년 재무성 증권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 들어서 조금 급하게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하이힐드 채권 쪽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초에 반짝 올랐다가 조금 이제 그 다시 좀 주춤해서 다시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가 조금 하이힐드 채권 전체적으로 그 유통 수익률이 좀 오르고 있는. 채권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유통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그 투기 등급의 마지막 BB, 트리플 B 채권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그 금리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축은 3%에서 12%까지의 스케일이고 오른쪽은 7.7에서 8.7.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 900bp 차이고 오른쪽은 100bp 차이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스케일은 그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 자주색은 그 미국의 그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서서히 그 채권 수익률이 좀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편이고 한국의 그 트리플 B 채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절대적인 그 수익률의 그 움직임은 뭐 거의 미미합니다. 실제로 그 작년 9월 이후에 보시면은 8%대에서 지금 8.5%, 6%까지 오른 거니까 실제 뭐 50bp 정도 차이밖에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저점에서 지금 그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절대적인 그 유통 수익률 차이가 너무 미국하고 크기 때문에 한국의 그 채권 시장은 상당히 좀 얼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채권끼리 그 등급 간의 비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맨 밑에 노란 선은 AA와 트리플 B의 그 차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하고의 비교가 트리플 B와 그다음에 그 AA 등급의 그 채권들의 그 수익률을 비교를 해놨는데 오히려 그 AA 등급이 높은 채권들의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가 좀 더 많이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서는 투자 대상으로서 우량 등급 채권보다는 트리플 B 채권에 그 좀 더 매기가 몰리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금리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럴 걸로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뭐 그 맨 오른쪽에 피크에서의 레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피크에서 얼마만큼 그 통화 가치가 원화 대비 떨어졌느냐. 가장 많이 떨어진 게 그 재패니스엔 일본 엔화입니다. 12% 정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7%,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도 한 4%, 위안화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약 6개월 정도, 최근 한 반년 정도의 한번 추이를 보면은 위안화가 원화 대비 10%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엔화가 9% 정도 빠졌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가 좀 둔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의 위안화는 좀 강세로 가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원화가 그 좀 약세로 되는 뭐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 수출에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절대적인 환율 그 추이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유로화가 가장 원화 대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가 재작년 그 그러니까 작년 초 이후로 꾸준히 원화 대비 오르는 상황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화는 이제 오히려 상당히 약한.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본 자체적으로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의 수출에는 그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 3월 초를 100으로 봤을 때의 그 각각 등락률입니다. 다음에 이제 원자재 해상 운임 부분은 이제 요거 뭐 앞에서 최고모님도 설명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빨간 색깔과 검은 색깔의 수치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컨테이너선은 운임이 상당히 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BDI는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운임 이전에 에너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WTI나 브렌트 공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엔 배경이 지정학적인 배경이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그 선제적으로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주 무기는 사실은 석유하고 가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버리면은 유럽 쪽이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선물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LNG 가격은 그 작년 하반기에 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이제 4~5불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그 카본 에미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의 탄소 배출권인데요. 요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글로벌리 그 ESG하고 그다음에 그 탄소 제로 요 정책이 각별로 시행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유럽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탄소 배출권의 선물 가격은 특히 그 작년 말 이후에 4불대에서 지금 5불 후반대로 상당히 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왼쪽 스케일이니까 50불대에서 지금 80불 초중반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운임에 대해서는 아까 그 최고모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라이버 BDI 지수 보시면은 작년 초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급락세가 상당히, 특히 그 케이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좀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좀 제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쇼핑 가제트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급등했던 거는 왜 그러냐? 물론 이제 그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운임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드라이버크 쪽에도 뭐 반영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요 설명을 보시면 일부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헤지 펀드들이 금융시장에서 BDI에 대해서 롱 배팅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 많이 사놨던 것이 이제 꺾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또 팔아 제끼는 그런 매도세들이 오히려 조금 시장의 그 BDI 현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제 물론 그게 전체적인 설명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설명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추측을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고성가 지수는 일단 뭐 컨테이너선 견조하고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BDI와는 달리 벌크선 중고선은 그 가격이 뭐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마 1월 11일인가요? 그 베슬 밸류의 통계인데 일단 그
중고선 가격 지수는 그 벌크선 쪽이 상당히 강하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게 탱크선 가격. 역시 중고선은 뭐 상당히 좀 이거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뭐 향후 그 1, 2년 내에 이런 그 운임들이 다시 그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업계의 공통적인 그런 그 전망이 중고선 쪽 당장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중고선 쪽에 가격에 그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해진공이 올려놓은 자료를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선가 전망입니다. 여기에 그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 전망을 보시면 물론 지금 지수는 좀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2022년도 보면은 성과 전망은 특히 중고선은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2023년 내년 정도 가면 2021년 정도 수준으로 백할 걸로 좀 그 해진공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MSI의 그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오를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내년에도 그 오름세가 좀 유지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선인데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적으로는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의 전망을 보면 그 작년보다는 성과 전망은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가면 좀 더 그 용선료도 떨어지고 선가는 죄송합니다. 선가는 용선료는 그런데 선가는 올해도 성과가 좀 그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작년 수준 정도로 조금 이제 회귀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이 표에서도 보면은 중고선 가격은 상당히 좀 계속 강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쪽인데요. 주식시장 쪽에서는 그 운송, 해운 쪽이 좀 영향을 그 조정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체 그 지수를 보시면 우선 그 미국이나 유럽 쪽의 그 지수는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했다가 이제 최근 그 금리 인상 전망이 좀 시장에 크게 파급이 되면서 특히 그 나스닥 쪽이 뭐 IT나 기술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나스닥 쪽이 좀 더 하락폭이 좀 크고 반면에 이제 S&P나 그 유럽 전체 그 주시장은 조금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좀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밑에 이제 음영 차트는 그 S&P의 그 옵션의 변동성 지수인 그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이게 통상적으로 한 40 정도 가면 시장이 조금 공포스러운 상황이고 이게 그 20 밑으로 떨어지면 좀 안정된 그런 상황. 그다음에 10대로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시장이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그 2020년 재작년 코비드 그 상황이 이제 극한에 치달을 때 이게 80을 넘었다가 쭉 떨어져 왔는데 요게 최근 들어서 작년 말에 30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이제 2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유럽의 그 주가 추이는 좀 그런데 아시아 쪽의 주가는 좀 더 일찍 꺾인 그런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상황이고 가운데 차트입니다. 노란 그 코스피가 니케이보다는 조금 빨리 올랐다가
그 꺾임새는 조금 빠른 상황이고 중국의 그 차이나 A50, 50개로 구성된 중국 우량주 같은 경우는 재작년 말부터 쭉 계속 하락세입니다. 뭐 요거는 뭐 중국의 그 경제 정책이 다 아시겠지만은 뭐 시진핑이 좀 집권 강화를 위해서 좀 억누르는 부분도 있고 또 미국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중국의 기업들이 특히 그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부동산 주식 관련해 가지고 뭐 헝다라든지 이런 그 파산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서 이제 반영된 결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주식들을 보면은 특히 이제 해운, 조선 이런 물류 관련된 주식들은 최근 3개월 그 다음에 그 먼스터데이스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심화된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오른쪽에 그 피크 대비해서 보면은 많이들 빠졌죠. 그 최근 3개월 동안에 그 해운, 운송, 조선의 그 주요 기업들의 그 주가입니다. 뭐 여기 이제 뭐 흥하해운이야 그렇다 치고 그 뭐 대한해운, 페노션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쪽에 그 여러 주식들도 다 10% 이상의 그 하락폭을 최근 3개월 동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선사들 주식 주가 차트도 한번 봤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 상단이 머스크 주가입니다. 머스크 주가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이게 이제 아직도 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코스코 주가고, 그 다음에 밑에 왼쪽이 에버그린, 맨 오른쪽이 이제 HMM인데, 뭐 H&M 같은 경우는 뭐 해진공의 어떤 그 뭐 전환사채 요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그 국가의 선사들하고 좀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까 그 주가 지수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시아 쪽의 선사들은 조금 더 그 고점을 일찍 그 나온 그런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그 유럽 선사들은 이제 머스크의 예처럼 좀 더 그 오름세가 꺾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그 고점까지 몇 배 올랐느냐, 뭐 그거는 이제 대만의 그 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HMM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본의 NYK 주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인데 요거를 제가 머스코스코, 에버그린, 양밍, HMM, NYK 요 6개 그 선사의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를 그 작년 7월하고 그 엊그저께 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원화로 환산한 부분이고 환율은 이제 고정 환율 그 비교 시점 기점의 환율 적용을 했을 때 일단 뭐 양밍하고 그 에버그린, HMM 요 세 개 주식의 그 시가총액이 주가 하락과 함께 많이 그 내려간 상태고 반면에 이제 머스크하고 NYK의 그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 그 HMM의 시가총액은 18조 가까이 됐었죠. 그러다 지금 12조, 최근 이제 11조대로 내려와 있는데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요거 이제 작년에 그 제가 그 발표할 때도 같은 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이제 KRX 우리나라 그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그 뭉뚱그려서 그 거래소에 KRX 지수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KRX에서 운송 섹터의 지수입니다.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인데 재작년 7월에 그 있던 주식 중에서 SK 렌터카하고 티웨이 항공이 그 일단 지수에서 탈락이 됐고, 나머지 지금 12개의 주식이 작년 7월 달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진이 또 탈락이 돼서 현재는 11개의 주식으로 운송지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지수 전체 시가총액은 22조에서 54조까지 올랐다가 지금 42조인 상태고요. 그 중에 이제 해운 기업의 주식은 여기 4개 주식이죠. HMM, 대한해운, 펜오션, 글로비스 4개 주식인데 비중은 커졌습니다. 비중이 재작년 7월 달에 8조이던 것이 작년 7월 달에 31조까지 왔다가 지금 28조니까 뭐 그래도 뭐 그 시가총액은 상당히 커진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운송 지수 내에서의 시가총액은 지금 해운이 68%로 절대적인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운송이 시장 전체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1.6%고, 밑에 해운 나누기 시장인데 그 잘못됐네요. 해운이 시장 전체에서 1.1%로 상당히 미미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그 아직도 그 해운 쪽의 섹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못 써주고 있는 그런 섹터라 볼 수가 있고, 좀 더 많은 해운사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그 해운업을 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또 시가총액도 좀 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매번 좋은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박금융 쪽에요. 지금 이거 좀 화면 공유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원래 15분 쉬도록 되어 있는데 한 5분 정도만 쉬고요. 그 다음 이제 메인 세션은 1시간짜리인데 한 40분 정도로 당겨 가지고 그 마지막 세션이 적어도 5시 반에 좀 시작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션에 계시는 분들이 6시까지는 마쳐야 그분들도 다른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5분 정도 휴식 취하고요. 4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